마지막 코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파트에 있어서 이 파트는 좀 실질적인 것보다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트, 리팩토링과 코드 품질 개선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파트가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코드의 디자인을 안전하게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리더빌러티를 높이는 것도 리팩토링이고 유지 보수를 위해서 모듈화를 더 하는 파트도 리팩토링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코드가 기능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품질의 변화 없이 내부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 안 좋은 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데를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코드 스멜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스멜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부파트로서 읽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면 중복된 로직이 여러 군데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규모는 더 커지게 하지만 비효율적인 그런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쪽을 고쳐도 나머지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로직을 가진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실행 중인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동작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조건문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코드 스멜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겉으로 보이는 동작의 변화 없이 내부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리팩토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팩토링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개선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버그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을 빨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리팩토링 과정을 보게 되면 단일 리팩토링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동작이 되는가? S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동작이 안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팩토링 한다고 변경했던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변경을 언두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이 테스트를 하는 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팩토링을 위한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는 것을 권고합니다. 리팩토링 과정을 보게 되면 소규모의 변경을 해서 단일 리팩토링을 수행을 하고 코드가 전부 잘 작동되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잘 작동하고 나면 그 다음 리팩토링 단계로 전진을 합니다. 따라서 이 리팩토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자동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화된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리팩토링 한 것을 언두해서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유지를 하는 부분도 필요한 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코드 스멜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스멜이라는 것은 리팩토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징후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코드 스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코드, 그래서 기능이나 데이터가 중복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긴 메소드는 메소드의 내부가 너무 길어서 적정한 길이로 나눠주는 게 필요하고, 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한 클래스에서 너무 많은 속성과 메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클래스의 몸집을 줄이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긴 파라미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의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이유로 수정되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한 클래스의 메소드가 두 가지 이상의 이유로 수정되면 그 클래스는 한 종류의 책임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수정되도록 변경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솔리드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여러 클래스를 동시에 수정을 하는 파트에 있어서 특정 클래스를 수정하면 그때마다 관련된 여러 클래스 내에서 자잘한 변경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이 수정이 안 해도 되게끔 여러 클래스에서 흩어진 유사 기능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피처 MP라고 하는 다른 클래스를 지나치게 애용하는 파트에 있어서 즉 빈번히 다른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와서 기능을 수행한다면 메소드를 그들이 애용하는 데이터가 있는 클래스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 데이터들의 그룹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데이터 항목이 여러 곳에 중복돼서 나타내면 해당 클래스들은 독립된 클래스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기본 데이터 선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 형태의 그룹을 만들지 않고 기본 데이터 타입만을 사용을 하는 파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기본 데이터의 그룹을 별도의 클래스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하고 if 문장을 보게 되면 스위치하는 문장이 지나치게 많은 케이스들을 포함을 할 경우에 다양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같은 메소드를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현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병렬 상속 계층도라고 해서 그 특별한 형태로서 비슷한 클래스의 계층도가 지나치게 많이 생겨 중복을 발생을 한다면 호출하는 쪽의 계층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호출당하는 쪽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리팩토링의 사례를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개의 수를 이제 스와핑하는 그런 코드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 군데 반복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함수로 떼고 그리고 스왑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문맥적인 의미로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추출에 있어서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싱글 responsibility, 단일 책임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에서 보게 되면 네임이 있고 워크폰 에리어 코드가 있고 워크폰 넘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클래스 커스터머에는 네임하고 워크폰이 들어가고 그리고 폰의 정보, 폰 에리어 코드 이런 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폰의 안에다가 넣어주는 식으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코드 품질 향상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인스펙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읽어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전체 예를 들어서 3000 라인이다. 그러면 3000 라인을 전체를 다 읽어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스펙션 하는 부분은 100 라인에서 200 라인 정도만 읽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읽었을 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스펙션의 그 주요 기법은 패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읽어서 여기에 대해서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이 점검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다른 쪽 코드들도 다 같이 개선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적 분석은 툴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 분석 툴을 돌리게 되면 수행되지 않는 데드 코드가 없는지, 선언되지 않고 사용하는 변수가 없는지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적 코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법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펄스 알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실제로 에러가 아닌데도 에러로 잡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도구를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정적 분석 툴은 다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애잘 방법론에서 쓰는 실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테스팅을 담당하는 두 사람이 머신을 공유하면서 코딩을 하는 것을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드 인스펙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코드 인스펙션은 언제 진행이 되냐면 성공적으로 컴파일되고 정적 분석 도구를 먼저 하네요. 하고 나서 검사된 후에 사람이 직접 이제 결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코딩 표준의 준수 여부 등을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함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결함의 타입을 보게 되면 로직 문제, 컴퓨터 문제, 인터페이스 타이밍 문제, 데이터 처리 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텍스트를 조직적으로 분석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결함을 찾는 데는 두 가지 이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이용을 보게 되면 코드 자체에 존재하는 결함으로써 나타날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원하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행할 때 프로그램의 고장을 일으킬 코드상에 존재하는 결함을 직접 찾는 방법. 실행하는 건 동적 분석이죠. 동적 분석의 대표적인 부분은 테스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코드 각각의 라인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변칙하는 파트가 있는데 자료의 흐름도를 분석하거나 자료가 정의되지 않고 사용되거나 정의되고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 1번이 지금 요 1번인 거죠. 그래서 이 1번에서 보게 되면 definition set과 그리고 C use set을 썼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번 파트에서는 매개 변수로 x, y가 들어갔기 때문에 x, y라는 매개 변수가 뭐 정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는 포라는 식이 지금 값이 할당이 됐고요. y라는 것이 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피니션이 어디서 됐는지 그리고 실제 그렇게 디파인된 메소드가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9번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Z가 사용이 됐으면 얘네들이 정의가 실제로 됐었는지를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죠. 거꾸로 올리면 4번에서 정의가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정의가 되지 않고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의가 됐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컴파일러에 대해서 검출되지 않는데 중복된 배정문이나 데드코드라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되지 않은 코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데드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건 중복 등 이런 부분들을 정적 분석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중심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위해서 코드를 작성한 후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실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흐름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 TDD를 준비하면서 먼저 중요한 건 테스트 중심 개발이라는 것은 테스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TDD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최소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됐으면 코드 수정 및 테스트 반복을 합니다.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다시 코드 작성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테스트 케이스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최소 코드를 그 다음에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코드 및 수정 및 테스트 반복을 하는 거라고 스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보게 되면 지금 대상은 my unit이 있고 여기 두 개를 연결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JUnit이라고 자바에서 쓰는 테스트 케이스 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 테스트 컨캐트네이트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우리의 기대 결과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 함수를 잘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짝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짝 프로그래밍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되 다른 역할, 예를 들어서 개발과 테스팅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래머가 기능을 개발하면 다른 프로그래머는 리뷰와 테스팅을 담당합니다. 장기적으로 또는 원하면 두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약간씩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개발과 테스팅보다는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다른 프로그래머는 필요한 정보를 다른 컴퓨터를 찾아보면서 의견을 교환하면 하는 이런 어떤 탐색적인 그러한 파트에서도 있어도 짝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짝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게 되면요. 짝 스트레스와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재미가 있고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때문에 팀의 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팀 구성원들이 서로 이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에게 배우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협력이 향상됩니다. 토론이 창의적인 사고로 발전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간단하고 효율적인 해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짝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리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정적 분석에 대한 개념 설명, 짝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